이름을 불러주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해 내내 그 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1년 만에 나무의 이름이 궁금해졌습니다. 그 이름은 메타세콰이아였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알고 싶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서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궁금해지는 까닭은 그 사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서입니다. 메타세콰이아, 이 한 그루의 나무에게 눈과 마음을 다 주게 된 것은 한겨울에 메타세콰이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빛나는 순간이 오고 그 순간에는 때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그 때는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빛나고 있다 해도 누군가 그 빛을 보아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내 이름을 불러준 이들은 누구였지? 그들 중 누가 나의 빛나는 모습을 먼저 알아주었을까? 나는 또 그 누구의 빛나는 순간을 봐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었던가? 좋은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운 사람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리운 그 마음이 그에게로 한 걸음 다가가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빛나는 모습이 보이거든 그의 이름을 불러주며 말해야겠습니다. 지금의 네가 참 좋다 라고 말입니다. 애꿎기도 네 탓만. 집에 전화기를 처음 설치했다. 부모님은 도시에 사는 손자에게 맨 첫 단추를 눌렀다. 아버지가 번호를 눌렀고 어머니는 전화기를 거꾸로 든 채 손자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어머니는 번호를 잘못 눌렀다며 애꿎게 아버지만 탓했다. 중국의 사진기자 지아오 보가 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는 책에는 처음으로 전화기를 사용한 부모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화기를 설치한 기념으로 손자와의 통화를 시도하는 두 어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화기를 거꾸로 든 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은 모른 채 애꿎은 남편만 탓합니다. 실은 참 사랑스러운 풍경입니다. 애꿎은 원망조차도 웃음을 머금게 하니까. 하지만 때로는 이 애꿎은 원망이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까닭에 누군가를 향해 화살을 날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종종 이렇게 애꿎은 누군가를 탓하게 될 때 오늘 하루 내 말이, 나의 판단이,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누군가에게 괜한 원망을 쏟아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줄을 단단히 붙잡아 매둘 일입니다. 입을 열었다 하면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스스로를 벌하고 반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잘못이든 내 잘못이든 탓하는 일은 너무 길지 말아야 합니다. 탓하다가 아까운 인생 다 흘려보내게 되면 어찌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는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한 푼어치를 대면 2푼을 벌고 2푼을 대면 4푼을 번다. 또 1전어치를 대어 2전을 번다면 한 짐이 두 짐이 될 것이고 두 짐이 네 짐이 될 것이다. 한 냥이 두 냥이 되고 두 냥이 네 냥이 된다면 종국에는 억만 냥이 될 것이다. 가난한 옹기장수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독을 하나 팔아 이익이 남으면
그 돈으로 독 2개를 사고 그 돈으로 다시 독을 3개 사고 하다 보면 금방 부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아주 신이 났습니다. 부자가 되면 사내 대장부가 어찌 혼자 살겠는가.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은 다음 아내도 얻어야지. 가정이 있고 난 뒤에는 어찌 살림살이가 없겠는가. 게다가 일처에 일첩을 두는 것은 남아들의 흔히 하는 일, 곱디고 온 첩 하나 두어야 할 것이다. 만약 처와 첩이 있은 뒤에 둘이 싸우게 된다면 혼을 내주어야지. 그래도 말을 안 듣고 투기를 하면 마땅히 이렇게 매를 칠 것이다. 생각에 생각이 보태어져 절정에 다다른 옹기장수, 지게를 고인 막대기를 뽑아서 휘두른다는 것이 그만 지게를 쓰러뜨려 독이 모두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조선시대 학자 조제삼이 자녀 교육을 위해 편찬한 책 송남 잡지에 실려있는 어느 독장수의 셈 이야기입니다. 가던 길이나 얌전히 가면 좋았을 것을 그인이 나무 그늘 밑에 앉아 허황된 꿈을 꾸더니 아까운 독을 다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헛된 꿈이라고 하는 것인가 봅니다. 가던 길을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있는 꿈마저 잃기 십상이니 큰일입니다. 세상에서 산을 가장 잘 타는 사람은 산에 오르면서 가장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의 즐거운 수고가 모여서 큰 산이 되는 법입니다. 하루아침에 큰 산을 옮겨올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꽃을 피우는 사람. 내 뜰에 꽃을 피우고 싶으면 지금 뜰로 나가 나무를 심으십시오. 내 뜰에 나무를 심지 않는 이상 당신은 언제나 꽃을 바라보는 사람일 뿐 꽃을 피우는 사람은 될 수 없으니까요. 박상술의 책 모든 것을 가지려면 다 버려야 한다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내 뜰에 나무를 심지 않는 이상 절대로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누군가 심어놓은 나무라면 바라볼 수는 있어도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무가 피워내는 꽃과 열매도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남이 심은 아름드리 나무를 구경만 하면서 부러워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크든 작든 질 좋은 토양이든 아니든 내 땅에 내 나무를 심고 가꾸어 키워내는 일, 그래서 꽃을 피워내는 일, 이 수고로운 모든 일들이 하나의 인생으로 자라나는 것, 내 손으로 심은 나무에서 열매와 꽃을 거두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란 없다는 것. 이 소담한 진리를 내 마음의 대문에 진한 글씨로 새겨두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날마다 새겨만 둡니다. 그래서 꽃을 못 피우나 봅니다.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를 물었을 때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살 때 잠에서 막 깨어나 푸른 하늘을 보았던 그 순간이라고. 이렇게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행복의 나무로 자랍니다. 유리 같은 마음, 거울 같은 마음.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신기한 유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리를 한방향 거울이라고 합니다. 한방향 거울의 원리는
가시광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밖에서는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고 반사되는 가시광선에 의해 마치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만을 볼 수 있는 반면 안쪽에 있는 사람은 전등빛이 유리를 투과해서 창밖의 물체에 반사된 다음 다시 들어오는 그 빛을 통해 밖을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가시광선이란 사람의 눈으로 느낄 수 있는 파장을 가진 광선, 짧은 파장을 자외선, 긴 파장을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가령 파란색의 종이가 파란 것은 가시광선 중에서 파란색만을 반사하여 그 색깔만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빛이 물체를 만나면 반사, 산란, 흡수, 투과 이렇게 네 가지의 작용을 일으키는데 그 작용은 물체마다 다릅니다. 거울은 가시광선의 대부분을 반사하지만 유리는 대부분의 빛을 투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 뒤에 반사물질을 발라야만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광선이 반사하는 것을 보면 그 물체가 가진 속성을 알 수 있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를 손쉽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물체의 얼굴을 가져다 댔을 때 자기 얼굴이 비추어지면 반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얼굴이 전혀 비추어지지 않으면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유리와 거울, 단지 종이 한 장의 차이일 뿐인 두 물건이 전혀 다르게 쓰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사하느냐 혹은 투과하느냐. 그 빛의 갈 길이 다르기 때문에 유리가 되거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도 반사, 산란, 흡수, 투과 같은 네 가지의 작용을 일으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는 마음에도 반사 물질이 발라져 투과되지 않습니다. 100% 투과되는 유리와 100% 반사되는 거울처럼 마음에도 유리 같은 마음과 거울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두 마음의 차이는 백지장 한 장만큼이나 가벼운 것이겠지만 유리처럼 마음이 다 들여다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울처럼 나를 비추어 보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다 보이는 사람? 아니면 자기 속은 보여주지 않는 사람? 너, 얄미운 회방꾼. 논밭에서 탐스럽게 여물어가는 곡식들에게는 새들이 회방꾼입니다. 그 새를 쫓기 위해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보니 이제 새들에게도 회방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곡식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농부들은 고민 끝에 허수아비를 만들어냈습니다. 막대기 2개를 열 십자로 고정시킨 다음 모자를 씌우고 옷을 입혀서 사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번엔 새들에게 허수아비가 회방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허수아비의 정체는 곧 탄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저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는 허수아비들은 새들에게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없었으니까. 그러자 새들은 다시 가을 논밭의 회방꾼이 되었고 농부들은 또다시 그 회방꾼을 쫓을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허수아비에게 총을 들리고 사냥꾼들이 입는 옷을 지어 입히고 허수아비의 몸에 새들이 두려워하는 천적의 울음소리를 녹음한 음향기기를 붙이는가 하면 바람 불면 소리나는 빈 깡통을 줄줄이 이어붙여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움직이는 부분에 맞춰서 반사되는 물체를 부착시켜 보기도 하고
자동적으로 발사되는 카바이드 대포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은 여전히 가을 논밭의 회방꾼입니다. 어쩌면 논밭의 탐스러운 곡식을 쪼아 먹으려는 새들과 그것을 지키려는 농부들의 방해 공작은 끝나지 않는 싸움 같습니다. 회방꾼과 싸우는 동안에도 벼는 익어가고 새들은 무르익은 벼 이삭을 쪼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워 도망치려 하는가? 내면을 향해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두려움을 떨치고 나면 또 다른 두려운 존재가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지능적인 허수아비를 준비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한입 아이스크림 사랑. 한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이스크림 먹는 아이를 부러운 듯 쳐다보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그 어떤 값비싼 선물도 부럽지 않습니다. 다만 저 아이처럼 아이스크림 하나 선물 받고 싶은 마음 이외에는. 바로 옆에서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친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아이. 지금 이 아이에게 가장 부러운 것은 바로 막대 아이스크림입니다. 부러워서 갖고 싶은 것, 한 입 베어물고 싶은 것. 너도 사 먹으라고 누군가 지갑을 열어 돈을 내주는 일보다 너도 한 입 먹어보라고 건네주는 아이스크림 한 입이 훨씬 더 큰 기쁨일 것입니다. 갖고 싶은 것이 많은 세상이지만 모든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갖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 정말 먹고 싶은 것, 나를 위해 누군가 해주었으면 하는 일들. 어쩌면 함께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것은 대단히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듯 사소하고 하찮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큰 것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미루기보다 한 입의 달콤함을 지금 건네는 일, 이 작은 마음이 큰 감동을 남깁니다. 건강지수라는 게 있듯이 감동지수라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날 찾아주는 전화 한 통에, 나를 위해 준비한 따끈한 차 한 잔에, 내 손을 잡아주는 마음 한 조각에, 혹은 조용한 새소리 하나에도 감동하게 되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 작은 감동들을 내 곁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집니다.